네. 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또 알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요즘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뭐 환절기라서 환절기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근데 여기 목에 머리 이물감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네. 저걸 저 역류성 식도염을 검사해봐야 돼요. 아 그래요? 목에 이렇게 아까까라고 그러면은 네. 목의 문제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리포 비타민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네. 한 상자 드릴게요. 네.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뭐 미국 거의 뭐 보합이었죠? 예, FMC 회의를 앞두고 있죠. 결과를 그러다 보니까 관망이었고요. 지표들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 시장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이 뭐 중국 규제 우려가 있었잖아요. 요거 많이 팔렸다 요 얘기 나오면서 애플이 약 1.69% 정도 반등했다라는 점 하고요. 그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길주들이 많이 빠졌죠. 길주들이 소폭입니다. 아주 소폭이지만 1% 가까이 약간 반등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 애플이 170달러 아래 떨어지면 좀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177달러까지 일단 반등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냥 관망 보니까 짙었다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 0.86% 하락을 했는데 전체 시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그 뒷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되돌릴만한 그런 거래가 좀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3,745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길주 위주의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시장이 하락 출발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하락의 폭이 장중에 막 급격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거기 그냥 있었습니다. 조금씩. 근데 종목별로 매물을 맞으면서 종목들이 조금씩 더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중 변동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꾸준하게 매물이 나왔다. 그 꾸준한 매물이 외국인들의 피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약 3,4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3,700억 순 매도했는데 3,400억 비차익 매도니까 거의 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온 거고 그렇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가 하락폭이 컸냐면 반도체 섹터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네. 이건 뉴스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요. 수급이 그러면 이걸 외국인들이 팔아서 떨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국내 기관들이 어제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가 169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의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1,334억인데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매도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서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컸다. 근데 금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사쳤잖아요. 예. 근데 매물이 많이 안 매물 나와요. 아주 어쯤에 나왔었습니다. 나오다가 밀리니까 또 다시 들어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수 변동이 없는데 종목별로 약세라고 하는 거는 예. 원래 종목들이 떨어지면 지수가 변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이 좀 낮은 애들이 뒤에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맞았던 아 그러니까 이제 시총 큰 친구들은 예. 움직임이 별로 없고 예. 시총 작은 애들이 많이 떨어져서 지수가 1% 정도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1,000개가 있으면은 1,000개 중에서 900개는 한 1% 정도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나머지 한 뭐 50개, 100개가 막 큰 폭으로 빠진 게 있어서 통상 종목이라 그렇다는 하면 거예요. 네. 그 시가총액 좀 작은 녀석들을 종목 장세 이렇게 얘기할 때. 장세나 예. 혹은 뭐 종목별로 이렇게 예, 됐다 예. 할 때는 시총 작은 친구들을 그렇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종목이라고는 잘 안 하지. 아 그래요? 예. 아, 감히 왜 그래? 아 그래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라고 하죠. 종목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 큰 종목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아니 뭐 그렇게 하긴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종목이 올랐습니다. 종목 장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종목별로 빠진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이 부분을 뭐 반도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드리겠지만 7월 달에 2차 전지가 맞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한 2주 전서부터 지금 로봇주나 AI 관련주도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에는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FOMC 회의 이제 시작하는 것 하고요. 유럽의 CPI가 나오는 부분 정도 이제 중요하고요. 일단 악재가 많은 시황이라고 어제 주간 시황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김프로님 전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점도표입니다. 한 번 더 인상 올해 내에 할까? 인하는 언제부터 할까? 얼마나 인하할까? 그냥 시장 컨센서스만 말씀드리면 네. 올해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인하는 내년 한 6월 이후부터 하지 않겠냐? 인하폭은 약 75bp에서 100bp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장 핵심적으로 포인트로 보는 건요. 올해 한 번 더 하냐 마냐, 인하는 언제 하냐, 요거보다도요. 인하폭 이걸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75bp에서 100bp를 하면은 25bp씩 하면은 3번이나 4번 해야 되잖아요. 이 점도표가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번이나 2번뿐이 안 할 거다. 이 2번 이내로 할 거다 그러면 시장은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텐트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가장 이번에 핵심 포인트고 그게 그럴 가능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텐트럼 거 오랜만에 들어보네. 발자.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관망 분위기가 있고 지켜보는 결과를 보자라는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은 지난 4주간 변동성은 매주 조금씩 계속 축소됐어요. 그러면서 이벤트 데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벤트 데이, 이코노믹 데이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이코노믹 데이가 발생이 되면 이후에 어느 한쪽으로든 변동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보수적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연속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겨우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명절 앞두고 좀 주춤하는 보수적 성향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굉장히 깁니다. 길죠. 6일.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수적 심리가 작용을 하는 데에 있으면서 그냥 종목별로만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종목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팔고 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적인 변화도 생기는데 그 뉴스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어제는 제가 미국과 중국의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참 노이즈가 작용이 되면서 머리 아프게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어떤 분은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대고객 뭐 또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주식을 시작하면서 세계 정세나 세계 경제나 세계의 뉴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계의 모든 일들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쩔 땐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막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금리와 환율을 가지고 또 경기를 가지고 그리고 정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논하면서 시장을 많이 바라보는데 또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정치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측도 어렵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에 들어가면 시장이 참 불편해져요. 네. 답답해지고 좀 짜증스러워지는 거죠. 미중 간 반도체나 아니면 미중 간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요번에 반도체가 어제 하락하고 어제 급락한 종목이 많은데 그것도 미중 간 반도체 분쟁 뭐 애플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내년에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선거도 있고. 선거 있으니까 해마다 저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대선할 때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이 네 가지 뉴스도 다 그런 불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 일개 개인 투자자도 이렇게 불편하고 참 짜증스러운데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 안보리 상임국 중에 미국만 참석하고 나머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정상 다 불참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인도도 불참을 하고요. 이사회가 그러면 성립이 안 되네? 혼자 하는 겁니다. 미국 혼자 가서. 미국 혼자예요? 네. 상임이사국이 혼자 가서. 그래서 이제 외교 전문 기자라고 하네요. 스파테니 필리온 기자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정상의 불참은 외교 순위의 전환과 점점 더 분열되는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보다는 G7, G20, 브릭스 등이 더 효율적이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냐. 하기야 요즘 유엔 유엔에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뭐 강제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점점 더 분열되는 세계를 반영한다. 그런 느낌이 점점 많아지지 않으세요? 네.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또 좀 잠잠해지면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는데 이런 것들이 거세지는 상황이 되면 그 노이즈에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도 주고 좀 답답해지는 그런 구간에 가는데 지금 좀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럼 많이 느껴져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날 미국 의회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상원 전체 회의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 회담에서 추가 지원을 호소한다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고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러시아의 대다수 구리 생산 업체들 수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가만 안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석유 제품 수출 중단 검토를 한다. 러시아 군사통신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제가 미국과 중국 뉴스를 막 갖고 왔잖아요. 오늘 보시면 러시아 관련되고도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참 시장에는 그리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일어나는. 야, 근데 저 그런 스테파니 구간입니다. 필리온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더 분열되는 세계를 반영한다. 예. 저게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좀 사이좋게 지내야 수출하고, 교육도 하고 네. 뭐 그죠? 네. K-팝도 좀 가고 뭐 그런 건데 네. 계속 뭐 증오하고 계속 분열하고 그러면 우린 좀 안 좋지. 시장이 요즘에 또 이렇게 불편하고 섹터별로 영향을 주는 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뉴스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JP모건이 이거 어제 뉴스가 아니고 그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 투자 의견 하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CATL은 비중 확대에서 중립, 그리고 분리막 업체 창신신소재는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뭐 태양광 장비 업체, 리튬 배터리 업체는 비중 확대, 비중 축소, 응부체 소재 업체는 중립에서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 그 중국의 내수 부진 속에서 공급 과잉이 있다는 거. 이거 뉴스 계속 우리 전해드렸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JP모건의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철강주 상승한 거 보셨죠? 중국이 철강 감산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중국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부진 속에서 중국의 철강업계 초과 생산, 여기도 초과 생산이 계속. 중국은 뭐든지 다 초과 생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방금 부진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감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철강. 최근에 그 발표를 5월달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부의 정책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철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7번째 뉴스가 사실은 답도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 지금 예전에는요. 반도체 주식하고 바이오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바이오 주식은 거의 지금 뭐 한참 벌써 10년 넘게 어려우니까 저건 별로 없고 지금은 아마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거는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일 거라고 네. 합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또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각하고 계시고 일단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2차 전지의 얘기는 별로 없고 반도체 얘기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를 꽤 많이 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자료들 중에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개만 가져왔는데 이 분들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15일 발표된 보고서에는 지금 반도체 안 사면 뭐 사시게요? 제목입니다. 제목이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매일경제 뉴스 그냥 가져온 겁니다. 제가 네. 일부러 픽한 건 아니고요. 다올증권에서는 해피 뉴 빅사이클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반도체의 턴어라운드를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도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AI 얘기했죠. 엔비디아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HBM 얘기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들이 올라가다가 그냥 폭폭 빠지면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씩 빠진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게 걱정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제 특히 빠진 거는 이제 미국에서 뉴스 이제 주말에 있었던 TSMC 수요 부진 이유로 시설 투자 장비 납품을 연기한다. 요거 때문에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 여전히 부진하다. 왜? 여전히 휴대폰과 PC 등의 수요 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측면이 한쪽이 계속 있고요. 또 한 측면은
3분기 바닥을 확인하고 4분기부터는 회복이 됐다라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의견차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서 여전히 싼 주식은 이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싸게 갖고만 있으면은 또는 싼 주식은 반등을 하거나 낙폭이 작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 최근의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여기서 어떤 기회는 이 뒤쪽으로 3분기 바닥 4분기 회복, 4분기부터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보고서들에는 사야 된다. 이번 조정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반도체 업황 여전히 부진해. 더 지켜봐야 돼. 그리고 아직도 부진한데 먼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좀 오버한 거야. 이거 조정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지금 가장 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왜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지는 우리 DB금융에서 나온 반도체 가격 동향을 한번 볼게요. 이 보시면 이렇게 의견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반도체 가격이 DDR4에 16기가, 4기가 있고 뭐 16기가 있는데 이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반도체 종류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이분이 DB금융에서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이 일부러 여기까지 동그라미 표시해서 언제 저점 찍고 반등했냐를 이렇게 다 표시해 놨어요. 9월 1일, 9월 16일, 9월 8일. 이 반도체 가격입니다. 이거. DDR4 16기가는 아직까지 밑에 있고요. 보시면 4기가도 아직 밑에 있고 8기가는 좀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고요. DDR5 16기가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먼저 반등한 종목들 상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딱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이걸 보고도 다르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전 프로님 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보면은 반도체 저점 찍었구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요만큼 반등해 거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이 안 됐잖아 이거. 네. 네, 그렇게 많이 또 보는 측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도체 섹터의 애널리스트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렇게 보는 측면이 꽤 있고 아니야 이번에 저점 찍고 이제 가다가 이 저점을 이제 앉게 터닝하면서 가는 거야. 시간의 문제야.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반도체 주가가 이런 변동성이 주고 뉴스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누가 어떤 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다들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선택이 수익률과 연관되는 거죠.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어요. 근데 또 다시 내려오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점 형성을 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뭐 특별히 더 내려갈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시기의 문제로 지금 잡아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드는데 어떻든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지만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고 반도체 섹터를 얘기하거나 종목 얘기하기보다도 그게 이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박 기자님이 한 30년 가까이 주식을 하고 삼성전자에 관한 한 뷰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관해서 뷰가 없는 증권매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삼성전자 증권매들 한 10분 모셔다가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 아, 삼성전자를 왜 사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야, 지금 뭐 하냐? 삼성전자 사야지. 딱 나눠져요, 이게. 아니, 삼성전자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건 딱 자기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솔직하게 그 고객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박 이사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아 근데 아마 이사님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게 네.
삼성전자 아마 바닥 정도 형성했고 지금부터 사도 손해 볼 거 없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3%또 저 삼성전자 반도체 사람 난리네 저거 펌프질 시작했구나 저거 개관들과 함께 요 얘기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겁내면 안 돼요. 정부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 실례를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못 넘겼을 때 꽤 오래 전이죠. 100만 원을 못 넘겼을 때 액분 전에. 100만 원을 못 넘겼을 때 90 몇만 원 정도 있다가 100만 원을 터치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께 그 비중을 들어서 삼성전자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100 몇만 원 갔다가 도로 떨어져서 95만 원대에서 꽤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꽤 몇 개월 동안 제가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거 다른 거 다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는 삼성전자를 네. 거기서 해서 이거 삼성전자 100만 원 못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에 삼성전자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지금 게 아니고 350만 원이죠. 삼성전자를 지금 떨어져서 350만 원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어떤 사람은 사서 들고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맞게 모멘텀에 맞게 하라고 해서 각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다르잖아요.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반도체를 보는 관점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기회인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위험한 단계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이 애매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 결정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왜 지금 8번 뉴스 안 하고 9번 뉴스를 좀 가자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수급 얘기하다 요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자산 운영 좀 안타까운 뉴스예요. 사실 오늘 제가 저 뉴스를 픽을 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저 이 뉴스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요. 뭐예요 이게? 금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국민연금에서 신용자산 운영에서 줬던 자금의 주식 운영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고 합니다. 신용자산 운용에 맡겼던 돈을 예. 왜요? 이거 뭐냐면요.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국민연금은 위탁자금의 2030년 말 기준으로 이 29곳에 63조 원을 이걸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웃소싱 위탁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29곳이 이거를 해서 국민연금에 이제 수익률을 주는 거죠. 네. 수익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위탁한 아웃소싱에서 거래하는 것도 국민연금으로 잡힙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고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국내 대표 가치투자의 명가예요. 신용자산은 엄청나게 수익률도 많이 줬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롱텀으로 수익률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 2차전지 열풍을 비롯해 테마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못 들어갔구나. BM을 못 따라간 거예요. 그걸 못 들어가서 BM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 중소형주 펀드 회수로 마지막으로 해서 전액 회수돼서 신형 투자 이름 잔고가 작년 말에 5,500억인데 지금 294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회사에 이해관계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뭐 혹시 뭐 밈이라든지 어떤 거에서 막 올랐다라는 거에서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자산 가치주, 가치주 그리고 배당주 이런 걸 투자 많이 하는 데였잖아요. 예전에 그런 가치주들이 큰 수익을 주고 롱텀으로 수익을 주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은 그런 거에서 지나가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가는,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시기로 상당 부분 변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지금 여기만 회수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회수를 했거든요. 가치 투자자들 대부분 그렇죠. 이거 회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에 맡기든지 회수를 하잖아요. 손절 나오죠. 그래서 종목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구나. 이상하게 거래되는 종목이 많아요. 저걸 이제 주식으로 회수해 가지고 다른 데 줘 가지고 네가 알아서 빨리 팔아서 저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거 팔기도 하는데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돈으로 받으면 다 팔아 가지고 그렇죠. 줘야 되니까 아니죠. 분노의 매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종목들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 뭐 이렇게 거래해? 요 얘기 가끔 제가 하나 드리는 패대기. 뭐 이렇게 거래해?
하는 그런 거래가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게 좀 있었구나 이면에 이게 분기가 끝나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었다. 야, 근데 어쨌든 저 펀드 매니저 고르실 때는 그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네. 2년 연속 1등한 펀드 매니저 고르시지 마시고, 예? 2년 연속 부진한 펀드 매니저 중에 예?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레pu테이션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시장에 그런 데를 고르셔야 돼요, 사실은. 나 그래서 저 뉴스를 보면서 저기 있는 자산 좀 잘 골라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내부 뭐 저 룰 같은 게 있겠죠, 뭐 국민연금에서도 저런 뉴스가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지. 몇 프로 이하 예, 그럼요. 안 되면 이제 뭐 예, 비행으로 어쩔 수 없이 하죠. 옮긴다든지 예, 예. 뭐 이런 게 있겠지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뉴스까지 전해드리면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